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전략홍보팀장 김용환입니다. 오늘 먼저 2019년을 맞아 첫 번째이자 제425회 과학기술정책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사에 발걸음하여 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 제목은 2019 스테피 과학기술 혁신 정책 전망입니다. 저희는 지난 2월 초에 스테피 아웃룩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스테피 아웃룩 2019는 정부의 현 과학기술 정책을 혁신 시스템, 혁신 성장, 글로벌 혁신 관점의 10가지 테마로 선정을 하고 진단을 하였습니다. 저희 스테피 최고 전문가분들께서 정책 부문별 전망을 통해 올 한 해 정책 추진의 시사점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기획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희가 오늘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국가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방향성을 공감하고 올 한 해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 수요에 적합한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데 오늘 포럼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서 저희 발제자로서 저희 세 분의 연구 본부장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또 외부의 세 분의 토론자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에게 좀 많은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요. 원장님 인사 말씀은 생략을 하고 저희가 주요 참석자 소개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스테피 조항희 원장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저희 스테피 하태정 부원장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3대 연구본부의 연구본부장님들께서 오늘 발제를 해주시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 발제는 황석원 혁신시스템 연구본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로는 이주량 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장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치훈 글로벌 혁신전략연구본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로 배영 숭실대학교 교수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종일 한국 뉴욕주립대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광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님 이제 저희 토론 전에 자리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발제자와 토론자 소개를 드렸고요. 바로 첫 번째 발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혁신 생태계라는 제목으로 황석원 혁신시스템 연구본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 황석원입니다. 오늘 전망하는 자리인데요. 근데 이제 원래 미래 예측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의지가 중요하고 뜻이 중요하고 해서 사실은 이제 희망사항도 많이 담아서 그렇게 말씀을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거창하게 잡아봤는데요. 국민 삶을 바꾸는 새로운 혁신 생태계, 전망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희망이기도 하고요. 오늘 많은 말씀 주시면 더 정진해서 좋은 정책 연구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 잠깐 살펴보고 그런 도전 어떻게 헤쳐나가서 새로운 국가혁신 생태계 만들 건지 말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미중 무역 전쟁도 있고 뭐 소득 4만 불 시대도 바라봐야 되고 일자리 같이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 삶을 위협하는 건강, 환경, 안전 문제 다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산업 경쟁력 강화하는 거, 또 혁신 성장하는 거, 또 사회적 문제 혹은 국민생활 문제, 뭐 난제, 표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R&D 잘해서 공공 서비스로 구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엔 결국 문제는 과학기술 혁신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투자만 늘리면 되는가? 많은 논란이 필요하죠, 사실은. 그렇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투자 늘리는 것도 계속 모색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서
R&D 투자하는 것만큼 국민 세금에 값하는 만큼의 성과도 내고 효과 있게 잘 돈 쓰고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여기 예산을 더 투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2017년 그러니까 R&D 집약도가 1등, 2등 하는데요. 2017년에 1등했네요. 그리고 총액 기준으로 봐도 이제 한 거의 80조 가까이 세계 5등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혁신 생태계 역량 여러 가지 뭐 WF니 IMD니 OECD니 뭐 블룸버그도 있고요. 최근에 그 지표들이 말하는 바는 각각 엇갈리지요. 엇갈리는 거는 어떤 거는 좀 아까 봤듯이 투입 지표 위주로 볼 때는 굉장히 우리가 잘하는 것 같고 뭔가 질적인 성과 부분 이런 부분 볼 때는 좀 우리가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게다가 특히 요새는 기업의 혁신 역량 관점에서는 우리가 좀 나가야 될 그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혁신 역량이 35위인데요.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제 R&D를 한 21개 부처청에서 해서 이제 이게 약간 과격한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제 좀 이렇게 너무 굉장히 좀 R&D 분야에 계시는 분들조차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얘기도 하고 있죠. 또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계획들, 과기술 기본 계획도 있는데요. 계획이나 또 중장기 투자 방향이나 또는 해마다 만드는 투자 전략이나 이런 것들하고 실제로 사업 계획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잘 연계되어 있느냐 이런 비판도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그 과기술부나 뭐 R&D 투자에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해왔던 부처 중심으로 다시 다 모으고 다른 부처는 R&D 하지 말아야 되냐 그런 얘기 절대 아니고요. 뭔가 우리가 R&D 투자 그러니까 예산 지출하더라도 좀 더 효과성 있게 지출하면 좋겠다. 그런 어떤 문제 의식을 발현하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제가 기회 날 때마다 많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뭐 중소기업 R&D 지원의 질적 효과성 문제라든지 또 뭐 공공사업과 공공기술 개발의 괴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통계가 그러니까 그 대학까지 포함해서 공공부문 R&D 기술 이전 실적 요거를 기술 이전 효율성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계속 통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1.5%인데요. 제가 보기엔 이제 이거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이 이거니까 이걸 기반으로 삼아서 좀 더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문제의 원인 기초연구는 뭐 우리가 많이 했던 얘기죠. 그리고 지금 많이 발전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창의성, 자율성, 뭐 또 상용 기술 같으면은 뭔가 시장의 역할이 좀 더 부각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정부가 기업을 지원할 때는 지원하는 방식을 이게 너무 좀 출연금 결국 보조금인데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 말고 또 다른 방식 같은 것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또 공공기술 개발하고 공공사업화 추진하고 이제 좀 같이 밀접하게 연계돼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성할 부분은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이고요. 어찌됐든 그 최근에 혁신 생태계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R&D 혁신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발표가 있었는데요. 작년에도 큰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그 발표만 한 게 아니고 정말 구체적인 성과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혹자에 따라서 많이 주목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0개 과제 지원 및 연구자 관리 시스템 올해 통합하겠다고 했고 17개 연구비 관리 시스템은 벌써 이제 통합이 상당히 진척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굉장히 사실은 큰 일인 것 같고요.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초원천 연구 투자 확대는 이미 이제 공약으로도 만들어졌고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죠. 이것도 중요한 진전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도 올해 이제 시작이 되었죠. 작년에 법 통과되고 이것도 4가지 법이나 만들어져서 지금 아주 정말 핫 이슈 같습니다. 근데 임시 허가해주겠다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법 규정이 너무 복잡하고 모호한 측면이 있고 사실 그럴 때는 우리는 뭐 이렇게 좀 그 뭐 네거티브 시스템이 아니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올 때는 웬만하면 이제 좀 잘 허용되지 않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좀 선별적으로나마 또 임시적으로나마 이제 구제해주겠다 그런 거라도 사실은 뭐 더 나갈 길은 많지만 그래도 큰 진전이죠. 제가 보기엔 아주 굉장히 두 가지 핵심적인 큰 R&D 혁신 방안과 규제 샌드박스는 큰 진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가 더 노력해서 더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새로운 혁신 생태계의 뭐 구동 원리, 원칙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텀업 자율성이 중요한 것 같고요. 탑다운 책무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축적의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는 버텀업하고 탑다운을 좀 이렇게 같이 균형 있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하다 보면 짧은 시간에 논의를 급하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보텀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율성 이제 정부는 빠져라 민간 주도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만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왜 또 공공 서비스 이런 때는 왜 또 정부가 이렇게 뭐 이렇게 국민들이 정말 느낄 수 있을 만큼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굵직굵직한 성과들을 왜 또 만들어내야 되는데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어떤 탑다운 얘기, 보통 얘기가 이제 이렇게 균형적으로 이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얘기해서는 좀 편향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텀업 자율성 탑다운 책무성 같이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텀업 관점에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는 보텀업에 관련돼서만 얘기인 거고요. 탑다운 책무성에서는 정부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연구수행 주체의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민간 주도로 좀 지원해주고 자율성을 존중해주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험 연구의 자발적 수행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모험 연구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그래요 그 모험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사업을 기획하고 만들기 마련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어떤 타이틀의 사업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험 연구의 자발적 수행 구조, 자율적 수행 구조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탑다운 책무성에는 일단 공공 미션의 발굴, 기획, 구현, 스케일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R&D는 R&D대로 놀고 공공 서비스 사업은 공공 서비스 사업대로 따로 놀고 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예타 관련해서 너무 복잡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어떤 공급자가 기획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미션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목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수치 목표까지 제시된 일정표까지 포함해서요.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전략 사업 또는 혁신형 공공 사업으로 구현하고 그냥 구현하는 거 테스트베드 뭐 이런 정도만 해서는 또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스케일업해서 그 공공 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국민이 500만이 됐든 1000만이 됐든 그럼 실제로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도 진짜 뭐 하는구나. 내가 이거 정말 내가 느낀다 이거 내가 체감한다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버텀업하고 탑다운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호 이제 연계되어서 그러니까 보텀업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실패가 일어나겠죠. 그죠? 모험 연구를 하다 보면 실패는 다반사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실패가 발생하겠지만 그 집단적으로 볼 때는 어떤 특정한 개인은 계속 실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집단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전체에서는 반드시 탁월한 성공 사례가 발생할 역량이 우리가 있다고 믿고요. 하지만 그 실패하는 과정들 이런 게 집단적으로 경험이 축적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만 경험을 축적해 나가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집단적으로 실패 경험을 축적해 나가고 실패가 마냥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 경험을 축적해 나간다는 거는 그렇게 집단적으로 하다 보면 그러면 반드시 탁월한 성공이 나온다는 확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계 구조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아까 사실은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제 스스로 생각하고 말씀드렸던 그런 연구 관리 시스템 통합하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그 이제 연구 성과를 NTIS 같은 정보 체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연구 성과 자체를 오픈 데이터까지 연계시켜서 이렇게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공동으로 공유하고 활용하는 그렇게 바로 연결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축적의 구조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첫 번째 결국은 새로운 R&D 혁신 생태계 하면은 결국은 돈 쓰는 R&D 예산, 사업 구조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좀 감명하게 좀 우리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생각하기 하려면 그러니까 요구가 뭘까? 우리한테 도대체 요구가 뭘까? 이 아래서부터 요구도 있고 위에서부터 요구도 있죠. 이게 세금 주시는 분이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은 갑이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부터 요구죠. 아래서부터 요구는 연구 현장의 요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창의화 도전 맨날 하는 얘기고요. 좀 자율성 좀 보여달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부 주도적 민가주의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실패 경험의 집단적 추적을 통한 탁월한 성공 추구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연구 현장의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 요구도 있죠. 포용적 혁신 성장 있고요. 건강 환경 안전대 삶의 질이 제고되는 거 그거 실제로 한번 체감하게 해달라 이런 거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텀업 분야에서 이런 연구 현장의 요구를 좀 잘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집단적으로는 이제 블록 펀딩 좀 화끈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율성 보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블록 펀딩이 PBS하고 연계해서 이제 그냥 정부 수탁하는 거 예산을 출연금으로 돌리는 이런 논의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참 논의할 게 굉장히 많겠지만 제가 보기엔 일단 출연금부터라도 지금 이제 출연금 그 출연 연구기관에서 출연금 사업 예산 받을 때 이제 그 최상의 사업 수준뿐만 아니라 그 하위 레벨까지 다 일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승인을 얻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좀 그냥 굵직굵직하게 그 예산 이제 부여해 주면 그 연구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그 뭐 연구하고 같이 논의해서 기획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게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하는 구조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개인 관점에서는 상향식 기초 원천 연구 지금보다 더 대폭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기초 응용 개발이라는 말 자체는 꼬리표 붙이기고 사실은 이제 저희는 정책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쓰긴 하는데요. 사실은 엄밀히 구분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렇게 하지만 또 그래도 뭔가 타이틀을 붙이려고 하면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 원천 연구라고 말씀드린 거고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하고 싶은 연구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 사실은 그러면서 개인이 하는 연구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 거니까 그분이 설사 응용 연구를 하든 창의 연구를 하든 전혀 엉뚱한 정말 황당하게 보임직한 연구를 하든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죠. 그걸 알아서 하시면 되는 그런 구조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게 기초냐 응용이냐 개발이냐 꼬리표는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이거 습관적으로 쓰는 용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시장 중심 R&D 생태계 플랫폼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지식이 생산되면 인류 전체의 지식의 변경이 넓혀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혹은 사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것 못지않게 어떻게든지 그 지식을 잘 활용해서 부가가치 창출하고 뭐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좀 시장 중심 또 기업 중심으로 R&D 지원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좀 정부가 많이 주도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좀 정부는 가급적이면 플랫폼 역할에 집중하고 이렇게 좀 기업 또 시장 역할을 하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몇 가지 도구들 이런 것도 이따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D 바우처는 도입이 되긴 됐는데 이게 그 아직은 역할이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이것도 대폭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좀 융자 방식의 R&D도 지금 좀 모색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있다가 없어졌고 지금은 좀 굉장히 드문데요. 아마 ICT 분야에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몇백억 정도. 어쨌든 이것도 다시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탑다운 분야에는 그러니까 좀 국가 전략 R&D 사업 같은 걸 좀 기획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혁신형 공공 서비스 사업 기획하고 구현하고 스케일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R&D 특임 부처라고 이름 붙이고 싶은데요. 이제 국토나 뭐 해양이나 교통, 환경 뭐 등등등 이런 보건복지 이런 데는 사실은 늘 공공 서비스 사업을 펼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R&D 기반으로 하는 그런 굵직굵직한 큰 사업을 기획해서 이제 반드시 이제 연구 개발이 포함되는 그래서 과학기술 역할을 하는 그런 공공 서비스 사업을 크게 한번 펼쳐나가시는 걸 그런 특임 부처들에서 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표로 다시 한번 그려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다른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가 전략 R&D 사업하면 최고 의사결정자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국가 CTO라는 거 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국가 CTO
어느 조직 혹은 어떤 분이 이런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국가 CTO라는 게 좀 움직이고 동작을 하고 그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역할이 이제 플랫폼 역할이 가장 주된 역할 아닐까 싶은데요. 플랫폼은 사실은 이제 공통의 규약, 표준 뭐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훨씬 더 생산성, 뭐 효율성, 효과성 이런 걸 높이는 뭐 그런 개념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공통의 규약 속에서 플레이어들이 마음껏 뛰노는 이런 것에서도 생각할 수 있겠죠. 평평한 운동장. 근데 또 다른 거는 뭐 이렇게 경제학에서 투사이드드 마켓 이런 얘기하듯이 이제 공급자 수요자가 만나서 그것도 역시 공통의 규약 혹은 기술도 들어가겠죠.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런 거 구글 같은 그런 큰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업을 펼치기도 하고요. 어쨌든 하여튼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엮여져 있지만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요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업하고 국민이 수요자인 것 같고요. 기업의 요구, 기업은 지식을 필요로 하잖아요. 기술 지식을 돈 벌 수 있는 기술. 이거에 대해서 공급하는 것들이 우린 굉장히 많이 몇십 년 동안 발전시켜 왔거든요. 공공기관, 대학 많이 발전했고요. 또 R&D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연구산업도 지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정부가 의지를 많이 표출하고 있고요. 또 국민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 서비스 받아야 되는데 이게 좀 R&D 기반으로 과학기술 혁신 기반으로 혁신형 공공사업이 대대적으로 펼쳐져서 과거와는 궤가 다른 그런 정말 우수한 공공 서비스 사업을 받고 싶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정부가 좀 매개하고 중개하고 어떤 건 선도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냥 이런 플레이어들이 역할하도록 잘 뒤에서 좀 든든하게 받쳐줘서 민간주도 시장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역할을 좀 정부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림으로 그려봤고요. 뭐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R&D 기반 부처, 뭐 특임 부처 이렇게 역할을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R&D 많이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본부가 있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죠. 다 한꺼번에 묶을 수는 없고 1차관, 2차관님 하시는 그런 쪽의 영역 이게 이제 R&D 기본부처 아닐까 싶고요. 특임부처는 어떤 굉장히 많은 각 분야의 부처들이 R&D 관점에서는 특임부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반부처는 아까 말씀드렸던 R&D 생태계 플랫폼 기획하고 잘 설계해서 잘 만드시고 관리하시고 이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R&D 특임부처는 부처 임무에 따른 혁신형 공공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 CTO 역할이 혹시 뭔가 우리가 이런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혁신형 공공사업 이런 거 좀 더 자세한 설명들을 몇몇 슬라이드에 담았는데요. 지금 시간이 다 됐다 그러네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료집에 있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R&D 관리 체계가 너무 중요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데이터 축적을 통한 증거 기반 정책 수립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축적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전문 관리 기관이 체계적으로 통합되어 있지는 않았고 아까 과학기술부의 큰 진전에 따라서 앞으로는 통합 관리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게 거의 빅데이터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NTIS 정부는 빅데이터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사이즈인데 아마 그 각 전무기관 관리기관에서 갖고 있는 하나하나 영수증까지 포함해서 모든 평가 정보나 이런 거 다 포함하면 정산 정보 포함하면 빅데이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관리 시스템도 과거엔 과제 중심이었는데 최근에 연구자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하셨죠. 이게 되게 큰 진전이고요. 이제는 기업하고 기관까지 포함해서 연구수행 주체 중심으로 더 확장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과제 중심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일종의 듀얼 시스템처럼 뭐 이렇게 탁 치면 과제 관점에서 쫙 관리가 되고 이쪽으로 탁 보면은 연구수행 관점에서도 관리가 싹 되고 이런 거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확장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거 뭐 효과성 분석 같은 게 좀 정기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면 신뢰 시스템이 구축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그냥 서로 화기애애하게 서로 믿어주자 이런 게 아니고요. 마치 이제 금융권의 신용평가 시스템처럼 평판 관리하고
자기가 기록을 남기고 평판을 관리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부 돈을 얼마나 가져다 썼고 이 사람 또는 이 기관이 정부 돈을 얼마나 가져갔었고 그걸 1회마다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따지고 이런 건 안 하지만 장기적이고 집합적이고 통계적으로는 이 집단에서 또 이 개인이 성과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늘 모니터링하고 지켜보고 평판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시스템에 적응하고 살아나는 플레이어들은 이제 상호 간의 신뢰가 약간 이제 좀 차가운 신뢰 모르겠어요. 하여튼 마냥 화기애애만 한 그런 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신뢰 시스템 구축되지 않을까 싶은 말씀에서 들어봤고요. 이제 성과 평가 및 관리에도 이제는 실패 하여튼 그 과제마다 세부 사항까지 판정하는 거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성공했냐 실패했느냐 이거 따지는 건데요. 이거 잘 알기도 어렵고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탁월한 성공만 카운트하죠. 근데 탁월한 성공은 과제마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이제는 실패를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실패 경험을 축적하자, 집단적으로 축적하자 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는 과제마다 뭐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 집단에 대해서 아까 평판 관리 시스템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단에서 혹은 그 개인에 대해서 볼 때도 장기적으로 5년, 10년 또 통계적으로 이 집단, 이 개인이 확률적으로 얼마만큼의 탁월한 성공을 낼 수 있느냐 이걸 역사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고 모니터링하고 경험을 쌓아서 그걸 또 연구관리 시스템에 반영하고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탁월한 성공은 굉장히 드물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정책 연구자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패했는지 여부는 과제마다 저는 모르거든요. 하지만 탁월한 성공은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많은 경우는 이게 되게 간명한 지표 관점에서도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예. 이렇게 되면 아마 행정 부담도 많이 완화돼서 아마 지금 각 특임 부처 산의 전문 관리 기관들이 이제 복잡한 행정 절차 밟는데 역량을 다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혁신형 공공사업 기획하고 구현하고 스케일업하는데 훨씬 더 많은 역량을 쏟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규제 문제를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규제 패러다임 전환하는 방향이 이제 포지티브 시스템을 정부에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상황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매한 거는 이제 일단 규제 걸리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규제 샌드박스에서 선별적으로 또 임시적으로 이제 구제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것도 2년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걸 바꿔서 법에 명시된 것만 규제하는 그런 걸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좀 사업할 자유를 확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요. 이제 네거티브 시스템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거 맨날 헷갈렸어요. 사실 지금은 알지만 불과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네거티브 시스템인지 포지티브 시스템인지 막 헷갈렸었거든요. 이게 왜냐면 말이 길잖아요. 국민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부에게 포지티브 시스템이라면 정부는 법에 명시는 규제만 할 수 있다. 짧잖아요, 말이. 그죠? 다만 이제 관점이 이제 정부 관점이 정부가 국민들한테 법 지켜라 이런 관점이냐 아니면 국민이 정부한테 정부가 법을 좀 지키시오 하는 관점이냐 이런 관점을 바꾼 건데요. 관점을 바꾸니까 되게 말이 간명해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오죽 이게 하여튼 되게 안 되는 것 같아서 대통령 이건 뭐 황당한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결론으로는 일단 우리가 사업할 자유, 모험할 수 있는 자유, 모험할 수 있는 기회,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혁신 선장의 씨앗 R&D죠. R&D가 정말 중요한 출발점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잘 되면 포용적 혁신 선장이라는 나무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